여러분,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자와 함께 읽어보는 한문 고전 단편소설 시간이에요. 제목은 향구슬옥, 향옥입니다. 포석령의 요제지이에 수록된 이야기 중 하나로 인간과 정령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미세한 감정으로부터 도덕적인 교훈을 추출해낸 작품이에요. 당시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요. 인문학적인 사고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향옥은 꽃의 정령의 이름이에요. 정령이란 자연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기운으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훌령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문화에서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서 설정되곤 합니다. 특히 판타지 세계에서는 물, 불, 바람, 땅 등의 원소를 다루는 존재로서 혹은 인간과 계약을 맺고 힘을 빌려주는 설정으로 다루어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모란꽃의 정령인 향옥과 담장이 덩굴, 즉 인동의 정령인 강설, 그리고 이 하천궁인 도교사원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이 꽃들의 정령을 사랑하게 된 황생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 생자는 지금의 시 혹은 님과 같은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황생은 황씨예요. 향옥의 성격을 보면요, 이 모란꽃이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며 귀족과 왕실에서 사랑받듯이 그 화려하고 풍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이야기에서도 모란꽃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이 향옥의 매력과 연결돼서 남자 주인공 이 황생이 사랑에 맞지 않는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보여주지요. 다음으로 이 향옥과 의자매인 이 강설은 담쟁이 덩굴, 인동꽃의 정령이에요. 모란꽃처럼 화려하거나 풍성하지 않아서 그 존재감이 적긴 하지만 조용하고 은근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향옥의 줄거리는 짐작하시듯이 모란꽃의 정령인 이 향옥과 인간 황생의 사랑, 즉 이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로서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조화를 탐구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산둥반도에 있는 노산의 한 도교사원인 하천궁이에요. 이 노산은 해발 1215m로 청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랍니다. 노자 철학의 중심지로서 유명한 도교의 성지예요. 특히 송나라 원나라 때에는 여기에 도교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노산을 신선의 저택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지금도 노산에는 상천궁, 하천궁, 또 태평궁, 화루궁 등등이 남아있고, 또 구척이나 장삼풍 등의 도인들이 이곳에서 수련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노산의 하천궁에는 높이가 2길이나 되고 굵기는 수십 아름이나 되는 담장이 덩굴이 자라고, 또 키가 1길이 넘는 모란도 있는데 꽃이 필 때면 광채가 마치 비단처럼 찬란하게 반짝였답니다. 교주 출신의 황생은 하천궁에 방을 빌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문득 창문 너머로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모란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는 도관 안에 웬 여인이 들어왔나 싶어서 다급히 뒤쫓아갔지만 그녀는 어느덧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여인이 나타났다 없어지곤 하면서 황생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황생은 어느덧 그의 온 마음을 그 여인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지요. 하루는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기고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예상한 대로 그 여인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붉은 옷을 입은 여인과 함께 있더래요. 멀리서 보니 그녀들 모두 눈부시게 비할 데 없는 미인이더랍니다. 황생은 그녀들의 미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들이 코앞에 와 있는 곳조차 느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놀란 듯이 몸을 돌리면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네 하며 종종걸음을 치더랍니다. 황생이 덩달아 놀라서 불쑥 몸을 일으키자 두 여자는 혼비백산하며 놀라 달아나는데 그 바람에 여인들의 소매자락과 치맛자락이 바람에 휘날려 온 사방에 향기가 흩어져 참으로 황홀했답니다. 황생은 이때를 놓칠세라 낮게 둘러싸인 담장까지 그녀들을 쫓아갔지만 어느새 두 여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정적만이 감돌았대요. 허망한 황생은 애타는 마음에 시 한 수를 지어 나무에 붙여놓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끝없는 사랑의 괴로움이여 그 정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넣는 것은 사타리 왕족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라네. 어디간들 그런 미인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시를 읊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흰 옷의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웅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말하길 지난번에는 당신이 마치 폭군처럼 사납게 구는 바람에 두려움에 떨었는데 오늘 보니 당신은 풍류를 아는 시인이시네요. 미처 몰라뵀습니다. 황생이 황홀하게 바라보며 누구신가 하고 물으니 이름은 향옥이고 원래는 평강항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항은 역사적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장안에 있던 거리 이름이에요. 주로 기녀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당시 사회에서 유흥과 문화활동을 담당했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은근히 향옥의 신분을 알리고 있죠. 그런데 한 도사가 강제로 그녀를 이 산속에 구금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황생이 덩달아 분개하여 그 도사의 이름을 물으며 자기가 그 치욕을 벗게 해주겠다고 달려드니 그녀는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그 도사도 일부러 자기를 억지로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 도사 덕분에 황씨와 같은 풍류나마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다지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오히려 황생을 달랩니다. 황생이 다시 옆에 있었던 그 붉은 옷을 입은 여인에 대해 묻자 그녀의 이름은 강설이며 향옥과 의자매를 맺은 사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 남녀는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니 이윽고 밤이 깊어졌고 그 둘은 마치 약속이나 했듯이 어울려 운후의 정을 즐기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태양이 높이 떠오른 뒤였어요. 향옥은 급히 일어나 앉아 말하길 환락에 취해 날 밟는 것도 몰랐네요 하며 신발을 깨어 신으며 앞에 황씨가 지은 시에 화답을 합니다. 고운 밤은 더더욱 쉽게 지나가 아침 햇살이 이미 창 위에 떴네. 돌아보니 마치 들보 위의 제비가 서쪽에서부터 짝이 된 것 같구나 라고 읊조립니다. 황생은 그녀의 시작 솜씨에 또 한 번 감탄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데다 총명하기까지 하구려. 나는 진정 사랑에 눈이 멀고 말았소. 당신과 함께라면 죽음의 두려움마저 잊을 것 같소.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천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부디 당신은 틈나는 대로 오시어 내가 늦게까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라고 마구 졸라댑니다. 향옥은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요. 이로부터 두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황생의 욕심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봐요. 그는 향옥에게 매번 당부하기를 다음에 올 때에는 꼭 전해보았던 그 붉은 옷을 입은 여인 강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말을 했어도 강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황생이 아쉬워하자 향옥이 말하길 강설 언니는 성격이 무척 고고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처럼 금방 사랑에 눈이 머는 일도 없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향옥이 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방 안에 들어서면서 울부짖더랍니다. 당신은 손안에 있는 물건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시는군요. 덕분에 우리는 영영 이별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어디 먼데라도 간다는 것이요? 그녀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씻어내며 이는 운명이라 이미 정해진 것이니 당신에게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난번에 당신이 지은 시가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네요. 라며 시 한 구절을 읊습니다. 아름다운 이는 이미 사타리 왕족에게 귀속되었으니 그녀를 지키던 의로운 선비는 이제 옛날처럼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시 한 구절을 읊으며 이 구절은 바로 자신을 두고 읊은 것 같다고 하네요. 황생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문을 몰라 거듭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흐느껴 울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더니 날이 밝자마자 그대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황생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더니 바로 이튿날 증목현에 사는 남씨라는 이가 하천궁에 들어와서는 이리저리 거닐며 구경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백모란 한 그루를 파헤쳐 옮겨가고 말았어요. 황생은 그제서야 알았지요. 향옥이 꽃의 요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황생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남씨가 가져간 그 백모란 꽃은 하루하루 시들더니 결국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황생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회한에 사무쳐 꽃의 죽음을 고한다는 곡화시 50수를 지으며 날마다 모란꽃이 심겨져 있었던 그 구덩이 앞에서 향옥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그렇게 황생은 향옥을 애도하고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문득 돌아보니 멀찌감치 그 구덩이 근처에서 붉은 옷의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살며시 다가가니 의외로 그녀는 황생을 피하지 않더래요. 바로 향옥의 의자매 강설이었습니다. 황생은 그 여인의 소매를 잡고 한참을 향옥의 죽음을 슬퍼했지요. 이윽고 마음의 진정을 찾은 황생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자기 방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합니다. 의외로 여인은 기꺼이 따라주네요. 그녀는 탄식하면서 향옥은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자란 자매인데 천만 뜻밖에도 하루아침에 보내고 말았어요. 당신이 슬퍼 애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저희 애통함도 갈수록 더 해만가네요. 향옥이 저승에 흘린 당신의 눈물을 보고 혹시라도 그 정성에 감동하여 되살아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정기는 이미 흩어졌으니 전에 그랬듯이 어찌 단시간 내에 우리 두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애달파합니다. 그러자 황생이 이어 말하길 소생의 명이 기박하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말았는데 어찌 두 미인을 누릴 복이 있겠소. 꿈도 꾸지 않겠소만 궁금한 것이 예전에 내가 향옥을 시켜서 나의 애끓는 심정을 당신에게 전하게 했건만 당신은 어찌 단 한 번도 오지를 않았소? 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 어린 선생은 열의 아홉은 쉽게 변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당신이 이토록 사랑에 지극하신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 간에는 다만 우정이 있을 뿐 남녀 간의 정은 있을 수 없지요. 만약 저와 연인관계를 원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며 이별을 통첩합니다. 그러자 황생이 다급히 말을 주워담으며 보시오, 나는 향옥이 세상을 뜬 다음 모든 침식을 잊고 이렇게 우울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 만약 당신이 잠시만이라도 내 곁에 머물러 준다면 나의 심정도 다소 위로가 될 것인데 어찌 이다지도 작별 인사가 급하단 말이오. 라며 애처롭게 강설을 바라보네요.
이에 강설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돌아서던 발길을 돌려 그와 하룻밤을 지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버린 강설은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며칠이 지나 차가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하니 날이 저물자 황생은 더더욱 향옥이 그리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눈물로 베갯머리를 적시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윗도리를 주워입고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밝히네요. 그리고는 이전에 지은 시의 운을 차용해서 또 시 한 수를 짓습니다. 황혼이 든 산사에 빛 뿌려 주렴 내린 작은 창문 앞에 앉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한밤중에 눈물만 줄줄 흘리네. 황송은 이렇게 홀로 지은 자작시 구절을 심으로 읊조리는데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 시에 화답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뜻밖에도 강설의 목소리였어요. 황생은 황급히 문을 열고 두 손을 뻗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이는데 강설이 들어오며 황생의 시에 운을 이어서 시 한 수를 읊습니다. 옷소매를 잡아 끌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등불 하나가 해저문 창을 비추느나 빈 산에 사람 하나가 그림자를 마주하고 짝을 이루네. 황생은 이 시를 듣고는 어쩜 저리도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잘 표현했을까 싶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왜 그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는가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강설이 나는 향옥처럼 열정적이지 못해요. 그저 당신의 외로움을 약간만 덜어드릴 수 있을 뿐이죠. 황생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설을 껴안으려 하네요. 그러자 강설은 친절하지만 다소 엄하게 말합니다. 우리 둘의 만남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자 황생도 이러다가는 아예 강설조차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얼른 수긍하고 예전처럼 just friend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강설은 황생이 다소 무료하다고 느낄 때쯤이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주흥을 즐기기도 하고 또는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둘 사이는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황생은 그저 그녀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향옥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강설은 나의 좋은 친구다 라고 습관처럼 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황생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한 번은 황생이 강설에게 묻기를 그대는 정원 안에서 몇 번째 나무요? 내게 알려주면 일찌감치 우리 집 정원으로 옮겨다 심으리다. 그래야 향옥처럼 나쁜 놈에게 뺏기는 일이 없지 않겠소? 평생에 한이 될 수 있는 일은 미리미리 막아야겠소. 하지만 강설은 늘 한결같이 대답하지요. 자기가 자란 땅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말씀드려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고요. 자기 아내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는데 친구야 뭐 말할 나이 있겠습니까? 합니다. 황생은 강설의 말에 화가 나서 그녀의 팔을 끌어 밖으로 나와서는 모란꽃을 가르치며 매번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요. 이 꽃나무가 당신이요? 저 꽃나무가 당신이요? 강설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가리며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얼마 후 섣달이 되어서 황생은 본가인 교주로 돌아가 설을 세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해 2월쯤 되었을 때 황생의 꿈에 갑자기 강설이 나타나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호소하기를 저에게 큰 환란이 닥쳤어요. 당신이 빨리 오시면 만날 수 있겠지만 늦게 오시면 끝장입니다. 황생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레를 준비시켜 노산을 향해 밤새 달렸지요. 하천궁에 도착하니 도사가 도관을 새로 짓는데 글쎄 담쟁이 동굴이 공사를 방해한다고 막 도끼로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황생은 다급히 그의 행동을 제지했지요. 그날 밤이 되자 강설이 황생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니 황생이 말하길
지난번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소? 이제는 그대가 누구란 것을 알았으니 만약 또 나타나지 않으면 쑥을 살라서 인동꽃에 뜸질을 하겠소 하며 겁을 줍니다. 그러자 강설이 토라진 말투로 대뜸 저는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뜻밖의 말에 황생은 한참을 무료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지금 그대를 마주대하고 보니 아리따웠던 아내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려. 오랫동안 향옥을 추모하지 못했으니 함께 그녀를 애도하러 갑시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에 두 사람은 향옥이 있었던 그 구동이로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내고 서로를 위로했지요.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생이 고적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있는데 불현듯 강설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방 안으로 들어오네요. 당신께 희소식이 있어요. 꽃의 신이 당신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해서 향옥을 살려내 하천궁으로 내려가도록 조치하셨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합니다. 그런데 황생은 향옥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한편 또 온 정성을 다해 강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지금 교주에서 다시 여기에 온 것은 순전히 당신 때문이요. 그러니 제발 나를 오랫동안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말아줘. 강설은 황생의 이 말에 웃으면서 알겠다고 다짐합니다만 역시 그 뒤로 이틀 밤이나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황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나무를 껴안고 흔들어 문지르며 연거푸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기어코 화를 참지 못하고 분한 마음에 방으로 되돌아와서는 등불 앞에서 쑥을 비벼 덩어리로 만들어 강설의 나무에 뜸을 뜰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강설이 바람처럼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쑥덩어리를 빼앗아 냅다 던지면서 당신이 이런 못된 장난을 쳐서 제게 상처를 입힌다면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황생은 언제 화가 났었냐는 듯이 왜 이제 왔냐는 듯 활짝 웃으면서 그녀에게 달려들어 힘껏 껴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두 사람이 얼싸안고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향옥이 사뿐사뿐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황생은 껴안고 있던 강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향옥을 보자마자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향옥은 한 손은 황생에게 잡히고 또 남은 한 손으로는 강설을 붙든 채 그렇게 셋은 서로 마주보며 반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황생은 그녀를 잡은 손이 마치 빈 주먹을 쥔 것처럼 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놀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까닭을 묻자 향옥은 상심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지난날에 저는 모란꽃의 정령이었기 때문에 정기가 응결되어 형체를 이룰 수가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꽃 귀신이 되어 생명이 없어졌으므로 형체도 따라서 흩어져 버렸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만나기는 했지만 저를 진짜라고 여기지는 마세요. 그저 꿈속에서 한번 만났거니 하고 넘겨버리셔야 해요. 그때 강설이 끼어들어 말하길 어쨌든 동생이 와서 참 잘되었네. 내가 네 남자에게 부대껴 죽을 뻔했단다. 라고 한마디 던지더니 훌쩍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제 이 방에는 예전처럼 향옥과 황생 둘이 남았지요. 향옥의 다정함과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온몸이 그림자에 기댄 것처럼 허전합니다. 황생이 답답해하며 언짢은 기색을 보이자 향옥 또한 어쩔 줄 몰라하며 말끝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더니 당신이 백념 가루에다 유황을 약간 섞어서 날마다 제게 한 잔씩 뿌려주시지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저도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신신당부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황생은 향옥이 원래 있던 자리에 가보니 웬일인지 모란의 싹이 이미 돋아나 자라고 있더래요. 황생은 신기해하며 정성스럽게 날마다 흙을 북돋아주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 싹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향옥이 다시 나타나 감사에 마지 않았겠지요. 황생은 일전에 일도 있고 하니 그녀를 자기 집으로 옮겨 싣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묻지만 향옥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저는 약질이라서 더 이상의 타격은 감당 못해요. 더구나 만물은 각자 정해진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당신 집에 살도록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약 운명을 어긴다면 저의 수명만 단축될 뿐이에요. 다만 저를 어여삐 여겨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면 언젠가 우리 둘이 혼인할 날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황생은 또 강설이 자기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듣다 못한 향옥이 말하길 그녀를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있어요 하더니 황생에게 등불을 밝혀들고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담쟁이 덩굴 아래로 가 풀 한 줄기를 뽑아들고 손가락을 펴서 길이를 재고는 나무의 끝동에서 위쪽으로 넉자 6이 되는 곳을 황생에게 간지럼을 태우게 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강설이 등 뒤에서 나타나더니 웃으면서 이 망할 것, 너도 폭군을 도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네요. 그 두 여인은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황생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향옥이 강설을 달래며 언니 너무 나를 탓하지 말고 잠시만 낭군을 모셔주세요.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설은 그날부터 날마다 황생을 찾아와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백모란의 쌀은 갈수록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게 뻗어 봄이 다할 무렵에는 벌써 2남지까지 자랐습니다. 한편 황생은 본가에 갈 일이 생겨 그곳 도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매일 그 모란꽃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 황생이 하천궁에 도착했더니 백모란 한 송이가 꽃봉오리를 머금은 채 잠깐 황생이 왔다 간 사이에 꽃이 흔들리며 벌어지는가 하더니만 어느 순간 쟁반만한 꽃이 활짝 피더랍니다. 황생이 하도 신기하여 그 꽃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꽃을 안에는 손가락 서너만한 크기의 꼬마 미인이 앉아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꼬마 미녀는 훌쩍 몸을 날려 땅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향옥이더랍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하길 저는 비바람을 견디며 당신을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며 황생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강설도 모습을 드러내더니 날마다 너를 대신해서 아내 노릇하기가 고역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짐을 벗고 친구지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이 셋은 서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드디어 한밤중이 되자 강설은 물러가고 향옥과 황생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 남녀의 운우지정은 전혀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황생은 훗날 그의 아내가 죽자 거처를 완전히 노산으로 옮겨버리고 다시는 본가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모란이 벌써 팔뚝 굵기만큼 자란 때에 황생은 늘 말하길 내가 나중에 이곳에다 영혼을 둘 수만 있다면 꼭 당신 왼쪽에서 살아가려 했대요. 그러면 두 여자는 웃으면서 그 말씀 절대로 잊지나 마세요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뒤 황생은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보며 비통해하자 황생은 웃으며 말하길 지금은 내가 태어나는 때이지 죽는 날이 아니란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라고 하고 또 도사에게 이르길 내가 죽고 나면 백모란의 아래쪽에 붉은 싹이 무성하게 자랄 거요.
그중 잎꼭지 하나에 이파리가 5장 달린 모란이 자라나면 그게 바로 난주라시오. 황생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대요. 아들은 아버지를 수레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황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명을 달리했답니다. 이듬해 과연 백모란 옆에 탐스러운 쌀기 소담스럽게 돋았는데 이파리를 세어보니 황생이 말했던 숫자 그대로였대요. 도사가 신기하게 여겨 각별히 정성 들여 물을 주고 살피니 10년 만에 모란의 키가 몇 길이나 되게 자랐고 줄기 또한 주먹만해졌는데 이상하게도 꽃은 피지 않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도사도 죽어버리자 그의 제자들은 그 모란에 전혀 아까운 생각이 없어서 베어버리니 그 옆의 백모란도 시들시들하다 말라 죽었고 오래지 않아 담장의 덩굴 또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르네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주인공인 황생은 모란과 인동꽃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꽃의 정령인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둘은 인간과 정령이라는 존재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죽음을 넘어 자연으로 이어져 사랑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인 포송영 이사씨가 말하길 감정이 지극한 사람에게는 귀신이나 신도 감흥을 한다. 꽃은 귀신이 되어서도 사람을 따랐고 사람 또한 혼백을 꽃에다 두었으니 이 어찌 깊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랴. 사람이 죽자 꽃의 정령들도 스스로 목숨을 버렸으니 이런 희생이 굳은 절개의 표현이 아니라면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사일 것이다. 사람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진실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공자도 시경의 당체편을 읽고 미사,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럴듯한 말씀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한다면 인간과 꽃의 정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 혹은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사랑, 즉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하나 있겠고 또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향목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뵙지요. 공부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